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시주간 날줄입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제2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체질 개선의 중요성. 우리가 이런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체질 개선, 내 몸의 체질이 개선됨으로 해서 훨씬 더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에서는 1부, 2부로 나누는데 이번 강의부터는 좀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론은 강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본론에 있어서는 강의 핵심이고 본론 1과 2로 나눴습니다. 1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2는 전염병 치료에 있어서 체질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론은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수론 첫째. 이번 주로 지금 제 강의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 매스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되는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 자료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좀 알아보기 쉽게끔 좀 설명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자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방안이 실제로는 뭡니까?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드리고 그것이 결국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강의는 주요 핵심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과 세포 침입 및 바이러스 변이뿐만 아니라 돌연변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질 개선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1.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전자현미경을 관찰한 다음에 원래 색깔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색을 입힌 겁니다. 대략 크기가 우리 지금 사진으로 보면 꽤 큰데 평균 지름 크기가 얼마냐면 100나노미터입니다.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니까 100나노미터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 우리 머리카락의 500분의 1 크기입니다. 아주 작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게 전자현미경을 확대시켜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제가 조금 그림을 확대해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저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막에 붙어 있는 돌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돌기라는 게 뭡니까? 운동선수들 운동화 밑에 모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그걸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막에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돌기라 그러고 그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 프로테인, 돌기 단백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기가 그 뿌리를 묶고 있는 곳이 막이고 그 막을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렸다기보다도 아마 이게 어떤 모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건데 빨갛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고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막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그러니까 지질이 서로 마주 보면 지질 분자가 있는데 그런 지질 분자들이 서로 꼬리 부분이 마주 보면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중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막이 저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막은 대략 7.5나노미터인데 아까 그 전체 크기가 100나노미터라 그랬으니까 그보다는 두께가 훨씬 얇죠. 그리고 주로 이제 단백질로 지질과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RNA가 있고 RNA를 둘러싸고 있는 게 캡시드라고 합니다. 캡시드. 그러니까 캡시드는 뭐냐? 핵산, RNA, 핵산을 둘러싼 외피, 껍질을 말하고 이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입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충격을 주었던 건데, 위에 1번 그림은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가만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서 죽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냐? 남미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같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길 가다가 저렇게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절비하다고 그랬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죠. 신문이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노상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그 다음에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그냥 엎어져 죽는 저런 거에 대해서 전경에 보면 AC 41절에 나와 있죠.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기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감염자 11명에서 30종의 변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언제 거냐면 4월 2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발표된 거 보면 약 변이가 만 개 정도의 변이를 하고 그 중에 4,300여 개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럼 변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때마다 변이를 일으키거나 변종을 일으켜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 변화에. 그런데 이런 변종들 중에서도 아주 힘이 센 놈이 있고 힘이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힘이 센 놈들은 뭐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힘이 약한 애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약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이런 변종들은 약한 것보다 270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적이라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겨울철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게 그 의료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 수치는 뭐냐면 6월 5일자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190만입니다. 브라질이 60만, 러시아가 40만. 이게 1강에서 1, 2, 3위가 그 미국, 브라질, 러시아였는데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에 침입할 때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가 그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안지오텐신 전환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지오텐신 전환요소를 간단히 말하면 ACE2라 그러는데, 이 물질은 어떤 거냐면 우리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왜 막관통이라 했냐면 우리 세포 막을 뚫고 관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막관통 단백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막관통 단백질, 즉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효소의 영향을 크게 많이 안 받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체가 전체적인 어떤 신진대사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가 힘을 발휘하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고혈압에서 지금 이제 치료가 된 상태인데, 하여튼 이 안지오텐신 효소 자체가 고혈압을 촉발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 중에는 안지오텐신 효소를 억제하는 그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낮추는데, 어쨌든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것이 심장, 폐, 콩팥, 혈관 중에서 안쪽에, 그 다음에 소화기계통에 많이 존재합니다. 왜? 거기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강에서 얘기했다시피 대구에 17세 고등학생이 죽고 나서 찍은 폐 사진을 보면 폐가 하얗게 변했죠. 그러니까 폐에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을 했고, 침입을 해서 세포를 많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보인 거죠. 어쨌든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침입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어떻게 침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자체는 그 아무 물질이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선택적 투과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뭐 칼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물질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CE, 즉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 통로를 통과하는 방법은 통로를 통과하는 물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CE2에 달라붙어서 슬쩍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바로 이 ACE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돌기세포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그 결합을 방해하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 1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4월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월 기준입니다. 1만여 종류의 변이와 4,300여 개의 돌연변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백신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4,300여 가지의 백신을 다 개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살균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4,300여 가지의 백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양만큼의 백신, 그 종류만큼의 백신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CE2 전환 요소에 달라붙어서 딸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변이가 공격성이 약한 변인 것보다 270여 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란 뭐냐?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경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어떤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 한두 가지만 바뀌더라도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성분이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어떤 그 유전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유전자는 어디 있냐면 RNA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RNA의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녀석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오히려 변이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치료하기가, 즉 그 살균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 두 번째, 전염병 치료에 대해서 체질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자, 본론 2의 1입니다. 코로나 20, 코로나 21도 얼마든지 가능. 그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게 코로나 19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20은 뭐냐? 코로나 19와는 다른 유행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고, 코로나 21은 코로나 19나 코로나 20과는 또 다른 유행의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변종, 앞에서도 봤다시피 4,300여 가지의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유행의 코로나가 뭡니까? 그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유형이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이태원 그 클럽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지금 끝나지 않고 20과 21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다가 크게 확산되다가 그 다음에 약간 주춤하다가 또 확산되다가 주춤하다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되는 유형을 봤더니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정점과 계곡형. 커졌다가 뚝 떨어졌다가 커졌다가 뚝 떨어졌다가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가다가 2022년쯤 가야 좀 사그라들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을 정점형은 가을이 되면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사그라들 거라는 예측. 그 다음에 점진적 도화선은 뭐냐? 처음에 우리가 그 발병했을 때 올 초 같은 경우 3월, 4월 달에 신천지 같은 곳에서 크게 확장을 하면 됐죠. 그러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최근 지난번 뭡니까? 서울 구로 거기 무슨 센터에서 한번 있었고 지금 글로벌 이태원 클럽에서 한번 또 확산이 있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 확산됐다 감소했다 확산됐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 가지 다의 공통점은 뭐냐? 한 번 확산됐다가 다시 수그러졌다가 다시 확산됐다가 수그러졌다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2020년 올해도 끝나지 않을 거다. 길게는 2022년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세계 학자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백신 개발해서 백신으로 치료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늘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제로 희생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희생이 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점령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이건 결국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몸 스스로가 그런 바이러스 병原균에 대한 자정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뭡니까? 바닷물이 오염되면 자정 능력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나 그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질 개선을 통한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그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은 4kcal,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 단백질은 g당 4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바로 저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 뭡니까?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되는데, 자, 그게 즉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형태로 누적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다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렇게 분해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분해되면서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아주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ATP 에너지입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이라 그러는데 저 물질 같은 경우, 즉 ATP 같은 경우는 1ATP당 7.3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러면 ATP가 많이 생성되면 생성돼서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럼 그 많은 에너지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원활하게 활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신진대사에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로도 쓸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물질 DNA나 RNA의 그 물질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체질을 형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체질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요사이 같은 경우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산성 체질인 사람들이 이를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뭡니까?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산성 체질보다는 알칼리성 체질일 때 훨씬 더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커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이런 에너지들이 몸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지방의 형태로. 그럼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면 각종 병을 일으키죠. 혈관도 막고, 그 다음에 호르몬 통과, 호르몬이 움직이는 거, 몸의 어떤 신진대사나 이런 모든 것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누적되지 않게끔, 지나치게 누적되지 않게끔 저런 그 몸에 들어온 영양소들은 외부로 다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소모를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운동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런 그 체질 개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병을 적게 앓는 거죠. 어쨌든 많이 움직여줌으로 해서 우리 몸에 누적되는 양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줄일 수 있음으로 해서 뭔가 지나치게 쌀이 찐다거나 그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은 우리 어떤 그 뇌 중에서 DNA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에서 운동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럼 DNA는 뭐냐? 운동 이외에도 감각, 언어, 기억 및 고정정신, 어떤 정신작용 뿐만 아니라 각성,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항상성 유지, 이런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 활동들을 제어를 하는 거죠. 통제를.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에 깰 성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거나 혹은 깨달아 알게 되는 걸 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뭔가 안다거나 인식하는 것은 바로 DNA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의 어떤 각성,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현재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각성은 DNA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DNA에서 어떤 각성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사고를 바꿈으로 해서 정신이 바뀜으로 해서 음식도 다르게 먹고 덜 움직이는 거, 운동 안 하는 것도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몸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는 어떤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등이 원활하게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임될 게 뭐냐? DNA의 각성이 필요한 거고 그런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음식이나 운동이나 신경계의 어떤 그런 그 작용이나 호르몬 등이 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낡은 기존의 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개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낡은 기존의 관념을 과감히 깨뜨리는 게 결국 뭡니까? 각성, 즉 DNA에서의 어떤 그런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낡은 기존의 관념을 과감히 깨뜨리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번에 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으로 2차, 3차 팬데믹이 계속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1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이런 그 바이러스 팬데믹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염병과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환경오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들, 먹고 버리는 것들, 이런 먹고 버리는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주변 환경을 계속 오염시켜 온 겁니다. 가다가 먹은 비닐봉지 버리고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컵 버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버리는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런 결과들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걸 이미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버린 비닐 같은 것들이 다니면서 잘게 쪼개진 다음에 거기에 물고기를 먹게 되고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먹으니까 결국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오염시킨 만큼 우리가 몸도 그만큼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원에는 뭐냐? 우리가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귀찮고 가니까 옆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게 되죠. 이게 결국 뭐냐?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물불 안 가리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당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을 때는 먹으면서 뒤쓰레기 처리 안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생각이 잘못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사이 걸어다니면서 보면 참 눈에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길바닥에 먹고 버리고 테이크아웃 하면서 그 플라스틱 컵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한 것도 되게 많고 화단 옆에 그 화단 가림막 같은데 이렇게 버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린 것들이 결국 다 환경에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대뇌의 각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우리가 우측 통행을 실시한 게 지금 한 몇 년, 2, 3년 됐죠. 근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얼마 전부터는 횡단보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측 통행 화살표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연 그 우측 통행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바뀐다, 어떤 낡은 사고관념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노란색 원 안에 10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8명이 건너편에서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2명만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각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이거 화살표는 보이지만 당장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행동하다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이 담배꽁초가 쓰레기라고 인식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거리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담배꽁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측 통행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정해 주었지만 지키지 않는 것. 이것들은 뭡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그 각성을 통해서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낡은 사고와 정신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갈 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고 또 정직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정직해지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 큰 것도 얼마든지 차차차차 바꿔질 수 있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 안 하다 보면 그 큰 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부터 할 수 있는 이것들
이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하나의 도덕성이고 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고 정경 교법 2장 5절에 보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의식 속에 각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각성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에 들어가면 큰 것을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예 사소한 거 그거 한다고 바뀌어질까? 아니란 얘기죠.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해가 뜨면 어제까지만 걸어 다닌다. 어제 걸어올 때도 뭐냐면 뜬 해가 바로 제가 걸어오는 이 옆면 왼쪽을 비추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반대편 도로 건너편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응달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달을 지는 쪽으로 쭉 걸어오다 보니까 땀이 훨씬 적게 나더라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어제 걸어오면서 햇빛이 막 뜨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되는 맞아. 건너편은 햇빛이 그 건물에 가려지니까 좀 덜 덥겠다. 땀이 덜 나겠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오면서 건너편으로 걸어왔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걸어온 길이 다른데 길이 생소했지만 나름대로 햇빛이 안 쬐고 땀을 덜 흘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저녁에는 그냥 걷던 길로 걸어도 되겠지만 아침에 걸어올 때는 햇빛이 덜 쬐는 쪽으로 걸으면 땀도 덜 나겠고 물론 조금 더 돌아온다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좀 그 아침에 땀을 흘린 양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개운하게 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생각한 대로 건너편 길을 걸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바꾸면 바꿔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고혈압 2년 전에 고혈압을 측정했을 때 180에 2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냐면 조금만 더 심해지면 병원 입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워낙 그게 심하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길래 그때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국 가서 약을 물어보니까 고혈압 약은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한번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타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이 크진 않은데 중간 규모 병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과장 밑에 여의사 2명이 있었는데 그 여의사 2명한테 갔을 때는 약을 종류가 혈압약 2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과장인데 가서 받았더니 혈압약은 4가지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4가지 주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어떤 거 달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일단 약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하루 이틀 먹으면서 한 달 정도 먹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뭐냐, 아니다, 약을 먹어서 고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생활 습관이나 그동안 잘못된 걸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참고하면서 그 다음에 우선 내가 마음 먹고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쯤 되는데 의사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겁이 나긴 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씩 실천에 들어갔죠. 그 이후로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혈압은 120에 80 정상이 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하면서 실천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각성을 하고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전교 1등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전교 1등이 잘 안 되죠. 그렇듯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공이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공이 쌓여서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즉 변곡점이 넘어서야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인식하고 달라지는 게 많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 관련된 것들, 애들 공부와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고혈압을 치료해가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 뭡니까 제가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